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억울했던 순간입니다. 저는 올해 78살 윤정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면서 빚 없이 살아왔습니다. 번듯하지는 않아도 제 손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고, 남들처럼 대출에 허덕이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히 믿었던 집이 어느 날 제 허락도 없이 담보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평범했던 어느 아침, 저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전 우편함을 열었는데 은행 로고가 찍힌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내문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 상환 안내문이 들어 있었고, 제 이름과 주소, 앞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대출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약속했거든요. 빚을 지고 사느니 차라리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런데 제 이름으로 수천만 원 대출이 잡혀 있다니요.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붙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에 앉자 직원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몇 달 전에 실행된 건입니다. 여기 계약서 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찍힌 도장이 바로 제 인감 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도장은 분명 몇 달 전 며느리 지은이가 빌려갔던 도장이었습니다. 그날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남편 보험 서류에 필요하대요. 잠깐만 도장 좀 빌려주세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그 말투가 얼마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집담보대출에 쓰였다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직원은 위임장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도 고객님 거 맞으시죠? 하지만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 흉내만 낸 글씨였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닙니다. 누가 위조한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 서류로 접수돼 실행된 상태입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딸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자 소영이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올케 언니가 전에 나한테도 도장 빌려달라고 했어. 이상해서 안 줬는데 결국 엄마한테 이런 짓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며느리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참 착한 척을 잘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어머니 덕분에 든든해요. 늘 그렇게 말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명절에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집안일 하나 안 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대신 챙겨가는 건 귀신같이 챙겼지요. 반찬, 김치, 과일.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 핑계 하나로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건 모두 거칠애였다는 것을요. 착한 척은 다 쇼였구나. 이제 끝이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 제가 그날 밤 수십 번도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아들에게 말했을 때 과연 제 편에 서줄까요? 아니면 아내 편만 들며 저를 몰아세울까요? 제 아들은 결혼 후로 점점 변했습니다. 듬직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늘 며느리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더는 속고 살 수는 없다. 반드시 따져 묻겠다.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집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 속 끓이며 잠 못 드는 건 이제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했지만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오늘은 꼭 와라. 할 말이 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태연하게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앉았고 지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은행 서류 봉투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집에 대출이 잡혀 있더라.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은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잠깐만 빌린 거예요. 곧 갚을 거예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난 몰래 내 도장을 찍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호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사정 좀 이해해 줘. 애도 크고 지출이 많잖아요. 그냥 잠깐만 도와준다 생각해.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내 도장을 속여서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 그게 단순히 도와주는 거지니? 넌 내 엄마를 그렇게 가볍게 보니?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 우리가 정리할게.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일이었습니다. 지은이 집에 찾아와 태연하게 앉아서는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도 모자라고 카드값도 밀리고. 그래서 이번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자도 우리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 친정집이 있었다면 거기 담보로 했겠니? 지은은 잠시 굳더니 곧 표정을 바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못하죠. 친정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집도 있고 재산도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우리 좀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도끼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은 지켜야 한다면서 시댁은 당연히 퍼줘야 한다니. 가족이라서 도와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이용해도 된다고
여기는 그 태도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딸 소영이 옆에서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그렇게 태연할 수 있어요? 그러자 지은이 눈을 부릅뜨고 대꾸했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건데. 저는 참다 못해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죽어라 모아온 집은 내가 그 한마디로 다 무너뜨린 거야. 민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큰 소리 좀 내지 마. 이웃들 다 듣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 아내가 내 도장을 위조한 거다. 너까지 덮자고 하면 나는 어디에 기댈 수 있니?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오직 지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었고 한쪽에서는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남편 잃고 홀로 키워낸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제 등을 떠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착한 미소는 다 가식이었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자 드러난 건 끝없는 욕심과 뻔뻔함이었고 제 아들은 그 가면에 홀려 저를 버린 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내 집,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대출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며느리 지혜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당당해졌습니다. 그날도 기억납니다. 집안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딸 소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해. 그냥 넘어가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예민해요? 저도 가족인데 좀 힘들어서 도움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눌렀습니다. 그냥 화만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도움은 도움대로 말하고 받으면 된다. 하지만 넌 속였다.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고 내 집을 담보로 했다. 이건 가족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그러자 지은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저도 가정 살리려고 한 건데 그럼 손 놓고 망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밖에 못 벌어오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망하든 말든 그건 너의 책임이다. 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해결하려 드니? 내가 너희 보험이야? 민호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은이도 애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제 편이 아니었고 며느리가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눈치만 봅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출된 신청서가 있는데 다행히 아직 발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명은 또다시 제 필체를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신용카드까지 어디까지 날 속의 셈이냐. 지은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한번 해보려다 말았어요. 어차피 발급도 안 됐잖아요. 저는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발급이 됐든 안 됐든 내 이름을 도용한 게 사실이잖아. 이제 내 얼굴만 봐도 역겹다. 딸 소영이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올케 언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친정이 어려우면 오히려 시댁에 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고 빼앗고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번쩍이며 돌변했습니다. 도 넘었다고요? 제가 시집 와서 얻은 게 뭐가 있죠? 맨날 시댁 일만 하라 하고 눈치만 보게 만들고. 저도 힘들었어요. 이번엔 저 좀 챙긴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강제로 시킨 적이 있었나? 명절에도 평소에도 저는 며느리에게 손 하나 까딱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을 시키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욕먹을까봐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댁에 온갖 불만을 쏟아내며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다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했니? 넌 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다니 정말 가증스럽다. 지혜는 고개를 치켜들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힘든데 왜 못 본 척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단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요구한다는 듯한 당당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생각은 어떠니? 내 아내 말대로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민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은이 말에 동의해. 부모는 자식을 도와야지. 좀 그래 줄 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분노는 오히려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 아들의 배신, 그것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맞서야 한다는 걸 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집담보대출에 이어 신용카드 신청까지 이대로 두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와 딸 소영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살벌했고 공기도 한없이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은행 계약서, 위임장, 위조된 서명이 담긴 신청서까지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다들 눈으로 직접 봐라. 이게 너희가 한 짓이다. 지혜는 잠깐 굳더니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카드 신청 하나 해본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발급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난리시냐고요. 여러분, 그 뻔뻔한 말투에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호들갑, 난리. 내가 내 이름을 도용해 서류를 꾸민 게 호들갑거리냐? 이건 범죄다. 경찰서로 가져가겠다. 순간 지은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더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가보세요. 경찰이 뭐라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 힘들다고 좀 챙겨준 걸로 신고했다고 소문나면 누가 창피할까요? 오히려 어머니가 욕먹을 거려. 민호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이웃들 다 아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요.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체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 민호야, 내가 지금 내 아내 편을 들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는 하니? 그런데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순진하시네. 늙으셔서 서류 하나 잘못 기억하신 거 아니에요. 도장 주신 건 어머니잖아요. 제가 무슨 힘으로 가져갔겠어요. 직접 주셔놓고 책임을 저한테만 돌리시네. 여러분, 그 순간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내가 흉내낸 글씨, 내가 꾸며낸 위임장, 이게 다 증거다. 아직도 발뺌할 거니? 그러자 지혜는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미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차갑게 뻔뻔하게 본색 그대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근데 어쩔 건데요. 결국 나중에 이 집도 돈도 다 민호 거잖아요. 그럼 제 거기도 하고 살아계셔도 이미 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살아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미 제 재산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며느리. 이보다 더 끔찍한 모욕이 있을까요? 딸 소영이도 참지 못했습니다. 옳게 언니 제정신이야? 살아계신 엄마 앞에서 이미 자기 거라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지혜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왜 못해요?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 하잖아요. 저는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제 차지가 될 거 조금 일찍 쓴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금 일찍 쓴 게 뭐가 문제냐니. 내 삶을, 내 집을, 내 노후를 조금 일찍 쓰는 것쯤으로 치부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조차 당황했는지 지은아 그만해 하며 팔을 잡았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치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도장을 안 숨기신 게 잘못이죠.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가정을 지키려 한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우겼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고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킨 것뿐이라고
포장하는 그 얼굴이 제 평생 본 가장 가증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라면 나는 바보였구나. 너를 며느리로 믿고 아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하지만 오늘 확실히 알았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고 민호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희와의 인연은 끊겠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가족이라면 속이지 않는다. 가족이라면 등쳐먹지 않는다. 그런데 내 아내는 내 등을 쳤다. 넌 그 아내 편을 들었다. 그 순간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지은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독을 퍼부었습니다. 좋아요. 끊으세요. 저희도 억지로 붙어 있을 생각 없어요. 오히려 잘 됐네요. 앞으로 명절이든 제사든 부르지 마세요. 저도 귀찮았거든요. 안 보고 살면 속 편하죠.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남은 건 저와 제 딸 소영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 그 위에 제 손이 덜덜 떨리며 얹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더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다치지 마. 우리 둘만 있어도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가면은 벗겨졌고 인연은 끊겼다. 앞으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겠구나. 그날 이후 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 못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명절을 앞두고도 오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올 거냐 묻고 혹시 늦으면 잔소리라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국 명절 당일이 되어도 민호와 지은은 연락도 없었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고요했고 텅 빈 듯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침 일찍 소영이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분주히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지만 소영이 손을 꼭 잡고 돌아오니 그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둘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다 사서 해도 돼요. 우리 둘이 먹을 건데 뭐하러 이렇게 해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명절 같은 기분이 나지 않겠니? 손으로 부치고 냄새 맡고 이게 다 명절이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름이 튀는 걸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명절을 힘들게 만든 건 사실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끌어안으려 했던 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녁에 밥상을 차리는데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전을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다. 억지로 부른다고 명절 되는 게 아니었구나. 며칠 뒤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인데 지난번엔 좀 과했대.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집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반성은커녕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돈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아내 손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 오늘부로 너와 나는 남이다.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마라. 내 아내의 얼굴도, 내 목소리도 이제 내 삶에 필요 없다. 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내 이름 석자, 내 집 문서엔 영원히 없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잠시라도 기대를 했던 제 마음이 우스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다는 걸 제가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내 길을 가야 한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소영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죠. 저는 다 끝이라도 동생 결혼식인데 빈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억지로 붙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소영과 사위의 따뜻한 웃음으로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사위는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가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직접 장을 보고 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고기 굽고 설거지도 다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한순간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 힘을 보태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날 저녁 사위와 소영이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삶에도 따뜻한 가족이 있다. 며느리 하나에 얽매여 내 마음 다칠 필요 없다.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와 지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아도 저에겐 든든한 딸과 사위가 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고 웃으며 밥을 먹고 서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 노후는 제 손으로, 제 마음은 제 힘으로.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라도 부모를 속이고 이용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거지 탐욕과 거짓으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들으러 방문해 주세요.